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에, 이제 원래 이번 시간에는 일본 정치에 의해 세 번째로 1945년 일본이 그 2차 세계 대전에 패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그 현대 내각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요시다 시게루로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요시다 시게루인데, 요시다 시게루로 가기 전에 하나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이제 많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세키가하라 전투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진 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1600년 9월 15일, 양력으로는 10월 21일이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세키가라에서 전투가 벌어졌냐? 이제 세키가라 전투는 세키가라 지역에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긴 한데, 세키가라에서만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니고 그 덕천가왕과 풍신수길의 휘하에 있는 그 각 대명들이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세키가하라 즉 기후현입니다. 오늘날 그 기후현 지역에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지긴 했지만, 큐슈에서도 이 덕천강이를 추종하는 대명들, 그 다음에 시코쿠에서도 덕천강이를 추종하는 대명들과 풍신수길을 추종하는 대명들이 큐슈 일대에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코쿠 전체에서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야봉이 뜬 전쟁, 그러니까 덕천강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투가 바로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키가하라만 얘기를 하지만, 거의 그 기후현 남쪽에서는 덕천강의 군대와 풍신수길의 군대가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진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끼가하라. 세끼라는 말은 뭐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고요. 관소라는 말입니다. 관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소가 무슨 뭐 세금을 먹기 위해서 관소 그런 게 아니고, 그 일본에는 난공불락의 3대 불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트리지 못하는 이 언덕, 큰 산이죠. 이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세끼가하라 불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가 한문으로 보면 관소할 때 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있는 벌판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검문소도 되고 세관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 관소는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6, 700년경부터 이미 그 관소가 일본의 그 도처의 그 핵심 지역에 설치가 됐는데, 그 관이 있는 데는 아주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나 오사카 일대가 원래 이제 고대 일본 국가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죄인들이 먼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갈 때 그 지역에 도저히 넘지 못하는 이 불파관이 세 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비파고가 끝나는 지점에서 소위 북육지방으로 넘어가는데 이 불파관이 하나 있었고요. 새끼가하라 쪽에도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하라 쪽에 불파관이 바로 이제 이 지명이 돼서 이 새끼가하라라는 그 불파관입니다. 넘지 못하는 커다란 아주 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일본을 관동 지방과 관서 지역, 관동과 관서로 나누잖아요. 관동과 관서. 그러니까 관동은 그 관자가 앞에 붙어서 관의 동, 관의 서로 나눠진 거는 그 관의 중심, 그 관이 의미하는 것은 새끼가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새끼가라가 중심이 돼서 새끼가라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좀 관동이고 새끼가라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좀 관서입니다. 그래서 관동의 중심은 지금 동경이죠. 그런데 새끼가라를 지나가지고 뭐 나고야를 지나서 아이치현을 지나가지고 요코하마로 올라가서 동경. 그 다음에 새끼가라 중심으로 내려가면 뭐 교토라든지 기후현 시가현이라든지 교토라든지 오사카 그 밑에 고베 그 밑에 오카야마 히메지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아베가 총리한 뭐 야마구치 그다음에 시모노세키 거기서 시모노세키에서 큰 그 시모노세키 대교를 건너면 큐슈가 되는 거죠. 큐슈가 되면 바로 고쿠라가 나옵니다. 고쿠라는 이제 야하다 제철이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고쿠라에서 한 20분 내려가면 이제 후쿠오카.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요새 큐슈까지 이제 신칸센이 다 댕기니까 그래서 가고시마까지 신칸센이 되잖아요. 이 지역 전체가 관서입니다. 그래서 새끼가라에서 양쪽이 전쟁을 붙었는데 아주 묘한 거는 덕천 가강이가 본거지를 하는 나고야부터 새끼가라까지 거리와 풍신수길이가 본거지를 하는 오사카에서 새끼가라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이 군대들이 이제 집결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도저한 산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산 밑에 있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도 큰 산을 넘기 전의 그 어떤 골짜기 벌판에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여기 이제 그 병력 동원된 수가 이게 지금 각 통계마다 다 틀린데 저는 그냥 그 일본 위키페디아에서 가장 이게 지금 비교적 공정하다고 제가 보니까 그 병력 동원 상황을 보면 풍신수길이는 이제 죽었잖아요. 1598년 8월에 임진왜란에서 이제 전쟁에 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에 진다는 것을 이제 그로부터 몇 개월 전에 알았죠. 1598년 8월 이전에 이제 이 전쟁은 안 된다. 진 이유가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임진왜란 때 동원된 병력이 23만 명인데 이 23만 명한테 풍신수길이가 군장을 대주고 병사를 대준 게 아니라 거기에 동원된 번 60개 번의 그 주로 오사카 남쪽에 있는 번들이 다 동원이 됐는데 그 번들이 자부담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풍신수길이가 태압은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화폐를 발행합니다. 화폐를 발행했는데 경제는 그대로 있는데 화폐만 무한대로 찍어내다 보니까 바로 3개월 만에 인플레가 돼가지고 이 화폐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통화가 그 중지됩니다. 사용이. 그러니까 풍신수길이가 23만 명을 동원하는 그 대명들한테 전쟁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그 대주려고 한 태압은을 그래서 발행을 한 건데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신수길이가 지방에 있는 대상인들, 그러니까 후쿠오카의 그뭐 카미야 소단이나 시마이 소시나 이런 사람한테 소시한테 배를 동원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명령을 했는데 배만 있어 되는 게 아니죠. 전쟁은 총칼 대포 다 싣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뭐 각종 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병참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의 대명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병참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장수들이 현장에서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도 병참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작전을 짠 거는 한반도에 들어가면 한반도에 식량 창고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털어서 그걸 식량을 뺏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걔들의 그 말에 따르면 창고에 쌀이 없더라 가보니까 있어도 얼마 되지도 않더라 양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농사가 잘 되고 뭐 그래서 쌀 같은 건 조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달이 안 됐군요. 사실은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가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참 때문에 고전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 전쟁사에서 이순신만한 그 지장이면서 용장이면서 덕장 이런 사람이 한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 일기를 보면 오늘도 하루 종일 바닷가에 서 있었다,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바닷가에 앉아 있어 조류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조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해 바다가 굉장히 잔잔한 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남해 바다에 뭐 맹골 군도 같은 그 아주 험한 물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해 쪽에 그 등대에 가서 이렇게 좀 하루 있어 보면 그 등대지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다도에 흐르는 그 바닷물 색깔이 그 시시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황토물이 흐르는 지역은 낙동강물이 유입된 거고, 거기서 황토물을 조금 지나면 블루 색깔이 나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도해 쪽을 흐르는 이 바닷물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디프 블루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평양 쪽에서 올라온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세 종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도 지형이 있습니다. 바닷속도 암초도 있고 지형이 있으니까 이 물들이 그 암초에 걸려서 돌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총 26전 26승 완봉승을 거뒀는데 그 물길의 시각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그 변화, 그다음에 이 밀물 썰물 때 물이 들고 나는 변화, 이런 걸 관찰을 하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어부들한테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거기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직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고 실제로 등대에 가서 잡으면 완전히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그분들은 등대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 등대 밑에서 컴퓨터로 전부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보름 정도는 등대에 근무하지만 나머지 15일 동안은 그 암초의 부표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시 설치를 하거나 다시 그걸 그 정상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하고 이러고 그런 걸 전부 관찰하고 그걸 재보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 그래서 병참의 문제가 좀 심각했다. 두 번째는 일본 쪽에 실제로 이제 오늘 그 갓도 기요마사 얘기가 좀 나올 텐데, 갓도 기요마사가 자부담으로 구마모토에서 한반도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자부담으로 이 자기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총칼 대포 다 주고 월급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고향 번들이 파산한 번들이 많아요, 일본에. 가고시마 번 같은 것도 다 파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는 전부 자부담으로 전쟁 비용을 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풍신수길이는 사실은 그 일본의 그 관백, 그러니까 총리랑 마찬가지죠. 총리로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이 기본적으로 작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뭐 총칼 대포 사주면서 전쟁을 해라 그래야지 무슨 니네들 돈 갖고 전쟁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풍신수리가 그 갓도 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성에서 포위당해가지고 그 아주 고전을 하거든요. 석 달 동안 뭐 식량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말을 죽여가지고 말의 피를 먹으면서 항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고생을 해갖고 오죽한 이 갓도기요 마사가 나중에 구마모도로 도망가가지고 구마모도 성을 갖다 할 때 질 때 그 다다미를 갖다가 고구마 줄기로 다다미를 그 만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유사시에 성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농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다다미에 있는 고구마 줄기를 물에 불려서 그거라도 먹고 버텨야 된다 하는 거 때문에 그 고구마 줄기를 한 거거든요. 그 울산성에서 포위당해가지고 아주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세키가라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 양쪽의 병력 동원 상황을 보면 풍신수기를 대신한 그 서군이 약 8만 명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덕천강의 동군이 7만 4천에서 약 10만 4천 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덕천강이 오히려 그 군대 머리수도 부족했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지금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장하는 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일본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풍신수길이가 약 8만 명 이상, 그다음에 덕천강이가 제가 봤을 때는 병력 수가 좀 적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규모의 이 병사가 이제 동원이 돼서 이제 전쟁을 하죠. 자, 여기서 풍신수길이는 이미 죽어버렸고 풍신수길의 아들인 시대요리는 그때 3살이었고 풍신수길의 아들인 시대요리의 엄마 요도기미죠. 첩입니다. 요도기미가 라도 이 전쟁터에 나와야 되는데 여자인데다가 뭐 전쟁터에 나와도 뭐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시다 미즈나리가 풍신수길의 군대를 대신해서 총사령관을 맡았는데 상대 쪽에서는 덕천강에 직접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 대장이 직접 뜨는 거하고 그 대리인이 나오는 거하고는 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전쟁을 했는데 이제 풍신수길이 밑에는 고리시 유키나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갓도 기요마사 뭐 이런 이제 전쟁의 그 맹장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덕천강이 밑에는 덕천강이가 전쟁을 뭐 많이 산전에서 겪었지만 실제로 뭐 총사령관 역할을 맡은 그는 이제 다테 마사무네라는 사람이죠. 이 다테 마사무네는 전쟁도 굉장히 잘했고 머리도 아주 지략도 뛰어난 사람인데 이 다테 마사무네는 센다이번의 번주입니다. 이게 센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서 신칸센을 타면 제일 먼저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가면 센다이에 도착하죠. 그 센다이번의 그 성주인데 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가고시마가 전체 인구의 26%가 사무라이라고 해서 일본 전국 평균의 6%보다 4배가 많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센다이번의 경우는 22%가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무라이가 많은 거죠. 이게 아주 두 번이 특이합니다. 가고시마가 26%, 센다이가 22%. 덕천가이가 가장 믿었던 장수는 센다이번이 다테 마사무네입니다. 22%의 사무라이, 즉 전투력이 최강이라는 거죠. 그러면 26%인 그 가고시마 사스마번에서도 이제 시마즈 가문에서 이제 이 전투에 나오게 했죠. 그런데 이 시마즈 가문의 전투는 이 참전은 조금 성격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 일선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 8시경에 해가 뜨자마자 밥 먹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 시작됐는데 전쟁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시탄 미즈나리가 그 서군 회의를 엽니다. 서군 회의를 열었을 때 그때 이제 참석했던 그 소위 서군의 주력 그 대명들이 보면 모리테르모토 이제 이 사람은 조시본이죠. 조시본의 창업주입니다. 창업주의 자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 65만 석의 아주 강성한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베 그 총리가 그 조시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슈번의 원래 뿌리가 바로 이 모리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강력한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갓도 기요마사가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고리시 유키나카가 이제 그 왔고, 이시다 미즈나리가 이제 총대를 메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 동군인 덕천강이하고 붙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이제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이 풍신수길이의 회의를 할 때 갓도 기요마사가 이 풍신수길이 대신 한 그 서군의 회의에 갓도 기요마사가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갓도 기요마사는 그 덕천강이가 또 회의를 할 때 또 거기에 또 낍니다. 덕천강이가
이 서군을 어떻게 무찌를까 하는 그런 회의를 할 때 갓도교마사 또 낍니다. 이 웃기는 거죠. 갓도교마사는 풍신수길의 양자입니다. 풍신수길의 양자가 15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쓸만한 놈은 다 양자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서군의 회의도 끼고 동군의 회의도 끼고 이러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얘기는 갓도교마사가 배신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아버지인 풍신수기를 배신하고 동군인 덕천강의 편에 가담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갓도교마사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 신의가 없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시다 미즈나리가 총사령관을 했고 고니시 유키나카 한반도에 와서 갓도하고 고니시하고 서로 한성 탈환, 한양 탈환할 때 서로 막 경쟁을 벌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니시하고 갓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또 갓도하고 이시다 미즈나리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군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중질환이 이미 전투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덕천가이가 자기의 오른팔격인 센다이번이 다테 마사무네를 주력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자, 이 전쟁은 결국 병력 동원수는 비슷했다 치고 하지만 이 오야방이 직접 든 이 동군, 그 다음에 대리 나온 이 서군이 그렇게 단시간 만에 불과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 반에 벌써 결판 나버리면 한 6, 7시간에 만에 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서군이 사기도 떨어지고 내부의 지휘관들끼리 자중질환도 있고 하니까 이 작전에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동군이 그렇게 손쉽게 이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도야 조안이라고 하는 상인이 오사카의 그 대토목업자고, 오사카는 크게 얘기하면 미나미 환락가죠. 그러니까 도톤보리 일대를 다 이 미나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이제 그 요도야바시라는 데가 있어요. 요도야바시를 중심으로 한 나카노시마 이런데 우메다 이쪽이 이제 전부 큰 지역인데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요도야바시라는데 이게 요도야바시가 굉장히 교통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토로 가는 이제 직통 열차도 거기서 뜨고 막 이러는 데인데 그 요도야바시라는 지명은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요도야 조안이라고 하는 상인의 이름을 땄는데 바로 이 상인이 오사카의 절반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건축 토목업자입니다. 이게 풍신수길이 밑에서 그 건축 토목업을 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재벌에 뭐 거의 뭐 몇 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도야 조안이 풍신수길이 밑에서 관국공사를 따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지명이 지금도 요도야바시라는 핵심 교통 요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딸 정도니까. 그런데 이 요도야 조안이 새끼가라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덕천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덕천강한테 지금 전하께서는 병참도 부족하고 병력수도 좀 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병참을 무제한으로 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덕천강 입장에서는 이놈이 그 풍신수길 밑에 떼돈을 번 놈인데 왜 배신을 때리고 나를 도와준다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전하, 세상은 돕니다. 세상은 돈다는 거예요. 굴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굴러가는데 천하의 대세가 덕천강이한테 기울었으니까 전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장사꾼이 되놓으니까 보험을 어느 쪽에 들어야 되는가를 빨리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덕천강이 쪽은 임진왜란에 참전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풍신수길이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그래, 네가 한반도에 가서 다 이길 거겠지. 해봐라. 대는. 그리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질 않았어요. 한반도에 오질 않았다고. 이 풍신수길은 한반도에서 전비로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번들이 막 파산지경이 막 되고 하니까 전쟁이 끝나고 고향 땅에 와서
자기네 고향이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농사질 수 있는 놈 다 전쟁터에 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나고 단 2년 후에 새끼가 이 전투가 벌어지니까 얘네들이 서군이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 시간이 단 2년 만에 되다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적어도 몇십 년 걸리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한반도에서 너무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그때 덕천강이는 풍신수길이가 힘을 다 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도야 조한이 이 병참을 무제한대로 대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너구리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제 말을 믿어도 되냐, 병참을 무제한 대준다는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 하냐면, 전하, 지금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화급하다 말이야. 다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도야 조한이 병참을, 이 쌀과 부식을 무제한으로 대줍니다. 대줘서 어쨌든 단 6시간 만에 새끼가라 전투에서 덕천강의 동군이 압승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모든 일본의 경제력은, 그 전까지는 오사카가 중심이었습니다. 풍신수길이 오사카가 중심이었는데, 동군인 덕천강이가 승리를 함으로써 모든 정치력과 경제력이 관동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오사카 사람들은, 오사카에 있는 명망 있는 기업이나 가게들이 전부 동경으로 옮겨갑니다. 나중에 되면 경제 중심이 뭐 동경이 돼버리고 정치 중심이 동경이 돼버리니까 오사카가 이게 뭐 별볼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1600년도에는 기업이라는 게 존재는 안 했지만 사실상 기업가 같은 규모를 가진 큰 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버려. 그러니까 오사카는 한마디로 개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역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역 감정은 한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사카 사람들은 동경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문사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같으면 동경 본사, 오사카 본사라고 합니다. 아니, 본사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게 본사지 어떻게 본사가 동경도 있고 오사카도 있냐.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지역 감정을 고려해서, 그래서 오사카 본사를 지사라고 하지 않고 본사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사카도 기분이 나쁜데 동경 쪽으로 모든 경제력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교토는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교토는 1794년부터 수도를 쭉 해왔는데, 이게 1600년 새끼가라 전투에 지임으로써 경제력이, 정치력이 이제 동경으로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교토 사람들은 동경 사람 더 싫어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 관서지방 새끼가라의 이 서쪽 모든 사람들은 관동을 다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력이 관동에 지금 집중을 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새끼가라 전투가 끝난 1600년에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1603년에 도쿠와 막부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1603년, 단 3년 만에. 단 아직 오사카 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그래서 자, 풍신수기는 죽었지만 오사카 성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죠. 해자의 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본 최대의 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덕천강이가 오사카 성까지 함락을 해야 완전히 천하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끼가라의 서쪽으로 이제 밀고 가야 되는데, 이 서쪽에 대명들이, 풍신수기를 지지하는 대명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600년 10월 21일 날 이미 동군이 승리를 했다고 했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밀고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갔는데 딱 3년 만에 교토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딱 3년 만에 거기 있는 대명들을 다시 제거하고, 이미 뭐 기세가 이제 덕천강 쪽에는 뭐 완전히 기세가 오른 거고. 그래서 1603년에 교토에 이조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조성을 본거지로 오사카 성을 이제 깨트리려고 이제 본거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교토하고 오사카는 지금 전철로 가면 5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분 걸리니까 뭐 거리 얼마 안 되는 거죠. 뭐 한 50km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밀고 들어갔는데, 밀고 들어간 게 언제냐면 정확하게 1614년 겨울에 밀고 오사카 성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다 해갖고 한 30만 명 동원해서 밀고 들어간 거죠. 밀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이제 아직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관서 지방에 있는 모든 병력이 이제 집결을 오사카 쪽으로 해가지고 오사카 시내에 이제 모든 이 풍신수길의 잔당 병력들이 다 집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나오는데 그 변수가 누구냐면 사나다 유키무라입니다. 3년 전에 NHK에서 그 사나다 유키무라라고 하는 50부작 드라마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만 가지고 50부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장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나다 유키무라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 드라마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나다 유키무라의 그 본고장이 저 나가노 동계올림픽 같은 건 나가노 옆에 우에다라 데거든요. 우에다 성도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엄청 추운 데입니다 거기가. 되게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 1000년 중에 가장 맹장은 누구냐? 그럼 사나다 유키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HK가 50부작 드라마를 한 건데 이 사나다 유키무라가 풍신수기의 편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덕천강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나 전쟁을 잘하는 놈인데 저게 저쪽에 붙어버리면 우리가 좀 사이가 떨어진다. 이게 그냥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냥 걔한테는 여기 뭐 자기 덕천강의 오른팔인 다테 마사문에 이런 애들도 좀 고민하는 대목이거든. 실제로 이제 겨울에 이제 완전히 오사카 성을 남겨놓고 잔당들을 소탕을 이제 했는데, 자 대판성 안에 이제 모든 병력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에 이제 항전을 벌이는데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됐죠. 포위가 되니까 이제는 굶어 죽느냐 물이 떨어 죽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다 유키무라가 히데요리하고 요도기미한테, 이제 히데요리는 그때 나이가 17살 만 17세가 된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보통 만 15세부터는 전쟁터에 나오거든요. 다때 마사무네 같은 경우도 만 15세에 이미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겼고. 그런데 지금 30만 명이 오사카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덕천강에 둔 데가. 그럼 성 안에 있는 병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나다 유키무라가 나한테 기병 300명만 주면 저 벌판 끝에 앉아있는 덕천강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사카 성은 그 당시에 가장 고축 빌딩이었기 때문에 오사카 성의 막루 천수각에서 내려다 보면 거기 애들 포진하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덕천강이인데, 근데 그 덕천강이가 이제 총사령관이자 천하의 대명이니까 그 지휘소는 황금부채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한 3m 되는 건데 이게 햇빛을 받아서 빛이 번쩍번쩍 나거든요. 그러니까 천수각에서 보면 이 덕천강이가 앉아 있는 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깃발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 타겟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기병을 300명 주면 저 타겟의 덕천강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도기미하고 히데요리가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사카 성의 성문이 열리고 결국은 사나다 유키무라가 300명을 데리고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0만 명이 있는데 그까지 300명이 뚫고 가겠습니까? 근데 뚫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나다 유키무라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맹장이고 천하의 용장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당시 그 전투 배치도를 보면 그 30만 명의 포진 중에 제 1선에 누가 섰냐면 마에다 토시 이에의 차남인 마에다 토시 스네가 제 1선에서 사나다 유키무라를 기다렸다가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묘한 것이 일본에서 이제 오사카 성의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이제 여름의 전투가 되는데, 겨울에서 여름 넘어간 거죠. 여름의 전투가 되는데 일본의 모든 번들, 특히 풍신수길이하고 같이 정권을 창출했던 번들이 고민을 합니다.
대세는 지금 분명히 덕천강한테 기울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풍신수길이한테 의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배신을 때리기가 지금 입장이 좀 거북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나다 유키무라의 집안 같은 경우도 사나다 유키무라의 형은 덕천강화에 편했습니다. 그리고 사나다 유키무라는 풍신수길의 편입니다. 이 형제가 서로 적군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누가 전쟁에 이길지 모른다. 분명히 덕천강화가 이기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양쪽에 둡니다. 그래서 사나다 유키무라의 그 집안도 그렇게 했고 풍신수길이의 평생 절친이었던 가가본 마에다토시의 120만 석의 도쿠와 막부 다음 가는 최대의 대명입니다. 이 대명도 자기의 자기의 장남은 덕천강화의 편에 서게 하고 차남은 풍신수길의 편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절들도 교토에 가면 동본원사가 있고 서본원사가 있습니다. 이게 동본원사는 교토역에서 이렇게 시대 쪽으로 가시다 보면 왼쪽에 아주 그냥 빛가문 쪽이 아주 엄청 크고 잘 지었고 절에 아주 그냥 때깔이 좋잖아요. 뭐 돈 냄새 확 나. 그 바로 뒤에 서본원사가 있는데 동본원사는 그 현여 스님의 장남이고 서본원사는 현여 스님의 차남입니다. 그래서 동본원사 이 절의 절도 동본원사는 덕천강화의 편에 섰고 서본원사는 풍신수길의 편에 섰습니다. 절들도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나다 유키무라가 300명의 기병을 뚫고 가는데 제1선에서 바로 이 가가본의 마에다 토시의 장남인 토시스네하고 한판 붙습니다. 붙었는데 그것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벌판을 질주하면서 그 30만 명의 군대 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일설에는 덕천강이가 앉아있는 주시소를 뚫고 들어가서 덕천강이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냥 자기가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안거신사에 가서 죽었다. 안거신사에 죽거든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30만 명을 뚫고 들어가면서 창과 칼과 방패에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결국은 덕천강이 앞에서 말을 다 방향을 틀어가지고 결국은 안거신사로 도망가서 동굴 쪽에서 안거신사의 동굴에 죽었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기록도 없고 하니까. 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사나다 유키무라가 죽음으로써 이제 오사카 성의 서구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또 뭐 계략도 썼잖아요. 해자도 메우게 하고 막 이러면서 계략서. 결국은 이제 요도기미와 그 아들인 히데요리는 오사카 성 바로 옆에 정문에 딱 나서 왼쪽으로 조금 걸어가시면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거기가 이제 오사카 성 공원이잖아요. 성 바깥에다 공원이 돼버렸고 거기에 뭐 일요일 날 되면은 그 마라톤 뛰는 오사카 마라톤 회에서 마라톤 뛰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성문을 등해지고 딱 나와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한 200m 걸어가면 요도기미와 그 아들이 히데요리가 자살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항상 가면은 뭐 꽃이 항상 한두 송이씩 꽂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풍신수길의 오사카성 풍신수길 정권은 여기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해버리고 이제 덕천강이는 1615년 완전히 일본 전체를 평정을 함으로써 이제 남은 거는 나고야를 떠나서 동경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지만 동경이 이제 완전히 그 수도로서 자리를 잡은 거는 한참 뒤지만 어쨌든 동경의 덕천강이가 관계 물을 끌어들이는 것과 그다음에 하수 이런 기본적인 이 토목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죽었고 그러면서 일단 천하통일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천하통일을 한 시점은 1603년에 막부가 출발을 하지만 실제로 천하를 완전히 통일한 거는 1615년 여름이 돼서 완전히 천하를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일본은
모든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동경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단결을 잘하는 국민이에요. 단결을 잘하는데 국가를 위해서는 단결을 잘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사카, 교토, 고베 이 일대 지역 사람들은 동경을 되게 싫어하고 동경을 칭찬한 얘기를 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감정이 아주 심합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지역 감정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이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 그래서 오사카 기반으로 하는 게 한신 타이거스인데 한신 타이거스는 맨날 꼴찌만 하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한번 우승을 했어요. 했을 때 뭐 15년 만에 20년 만에 우승했어요. 18년 만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오사카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관동과 관서는 아직도 감정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나 덕천강아이가 이제 간신히 봉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치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뭐 히로시마 사람들 그 고향 향후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히로시마 사람들도 동경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지네들은 동경에서 취직해갖고 동경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되게 싫어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향후에 가면 지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해요. 아, 뭐 동경 뭐 그러고 그냥 히로시마 잘 갔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이 일본이 지역 감정은 심한 상태에서 지금 봉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관서 지방의 이 대명의 자손들이 덕천강이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 대명의 자손들은 전부 동경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전부 동경서 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관념이 많이 희석됐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구가 아직도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고향을 되게 사랑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자기 고향을 자기 뭐 지지 기반이니까. 그렇지만 사랑하지만 동경에서 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주 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시다 시게루는 고향이 태어나기는 동경에서 태어나도 고향은 시코쿠의 고지 도사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일본은 그 사람이 동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동경 사람을 치질 않습니다. 교토나 그런 게 아주 심하고. 그래서 고향 태어난 데보다는 네 원래 고향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대 정치도 일본에서 현대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도 자기의 뿌리 때문에 그 상당한 막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치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서는 관서대로 뭉치는데 관서도 또 쪼개져 가지고 나는 조슈 히로시마 쪽이냐 아니면 나는 뭐 후쿠오카반 쪽이냐 그리고 마소다 같은 경우 후쿠오카반이거든. 이게 또 거기서 또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관동 그러니까 나고야 북쪽 나고야 사람은 아주 그 향토애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이지만은 이 동경 이북으로 가면 거기도 뭐 아주 그 향토애가 강하긴 한데 남쪽보다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는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사카 이남의 관설은 갖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향토애가 더 강하고 저쪽 가진 자이기 때문에 조금 희석이 좀 덜 돼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이 관서와 관동의 지역 감정이 정치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현대 정책까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